자, 한조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제3의 부표 논란. 예, 9번째 꼭지입니다. 네, 한조준이 다른 곳. KBS 특종보도입니다. KBS. MBC는 KBS로부터 많이 공부해야 돼요. KBS의 3명의 기자.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이 3분의 기자는요, 우리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3분의 기자는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정말 퓰리처상을 타야 될 기자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또 있죠. 우리 천안함 11년 추적해서 보도한 우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님, 또 KBS의 강윤기 PD님, 강윤기 PD 추적 60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님, 시민보 기자님이 밝혀낸 내용들 결정적인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저는 이 KBS의 3분의 기자와 말씀드렸던 조현호, 강윤기, 시민보 기자님, 이분들은 정말 지난 11년 동안 천안함과 관련해서 진실을 파헤친 정말 대단한 기자분들이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3기자님의 뛰어난 취재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걸 근거로 4월 7일 날 한조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함수에서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죠. 국방부가 함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숨졌다는 보도를 4월 7일 날 보도를 하고 그 날짜로 내리고 그 다음날 사과합니다. KBS가. 언론 중재에 난리가 났고요. 보도국장 불려가고요. 방통위. 그 다음에 사회보도국장 불려가고요. 황현택 기자 불려가고요. 그 이후로 3 기자분들은 전부 지방으로 전출됩니다. 황현택 기자님은 지금 일본에 계세요. 가끔 일본 뉴스가 나오면 일본 특파원, KBS 일본 특파원에 잘생긴 황현택 기자 이렇게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일본 계세요. KBS 추적 60분의 강윤기 PD님은 미국 가 계십니다. 뭐 내부 인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때 지방으로 전출 가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자, 이 3분이 어떻게 이거를 한주인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는 것을 보도하게 됐을까? 천안함 제6차 공판 때 2012년 2월 6일 2012년 2월 6일이 되기 전까지 제가 황현택 기자님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 좀 해달라. 그 당시에 제3의 부표 위치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공장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회사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현택 기자님이 당시에 취재를 했던 녹취록 전량을 저한테 전부 다 줘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로 언론이 됐습니다. 그는 KBS 본사에서도 원치 않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황현택 기자님이 내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근데 그 녹취록 전량을 줘서 그거를 서초동에 가서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 KBS 취재팀은 4월 1일 날 백령도에 들어가자마자 UDT 대원들, 기존의 UDT 대원들하고 굉장히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왜? 현장에 갔더니 한조준이 사망하고 3 기자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현장에 UDT 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UDT 대원들과 함께 UDT 대원들이 먹고 자는 숙소에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열흘 동안 같이 취식을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낮에는 작업하러 나가면 저녁에는 한 잔씩 하고 얘기 나누는 거죠. 그 내용의 전량이 제가 입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3의 부표라는 곳에 작업을 했는데 거기를 함수로 알고 있어요. UDT 대원들이. 그러니까 KBS 기자들이 함수는 보이지도 않는 저긴데 함수는 저긴데 왜 요 앞에서 작업하시면서 여기 함수라 그러죠?
한준이가 이걸 함수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닌데? 한미는 저기 있고, 한미는 보이지도 않아요. 용트림에서. 함수는 저쪽에 있고. 근데 크레인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가 함수고 어디가 한미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함수에는 부표 하나, 한미에도 부표 하나, 그리고 요 앞에, 바로 코앞에 부표 하나. 그래서 KBS 세 기자들이 이렇게 정합니다. 함수는 제1부표, 한미는 제2부표, 요 앞에 작업하고 있는 여기는 제3부표. 그래서 제3의 부표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이 앞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60m짜리 구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60m. 함수는 47m, 한미는 38m, 반토막 나서 60m. 그리고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백령도 쪽으로. 나중에 밝혀진 바 함수는 90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도도 다르고 거기에 UDT 대원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가? 한조준이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꽉 막혀있고 소방호수가 축축 늘어져 있는데 둥그런 두 팔 벌려 둥그런 해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천안함은 문, 사각짜리 문이 여기저기 많아서 왜 이런 데를 들어가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천안함하고 다른 구조물이구나. 그때부터 열흘 동안 취재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UDT 동지회 회원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조작을 하니 그래서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라고 뼈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9차 기회록을 보면 제3의 부표 아래 대형 구조물이 있었다고 증언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2012년 2월 6일 날 천안함 녹취록 전량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인증서를 받아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황현택 기자한테는 법정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질문지를 보내서 서신으로 문서로 대체하는 질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백령도는 언제 갔나요? 4월 1일 백령도에 입도해서 10일까지 열흘간 취재를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답변을 했어요. 증 제39호 중 2항에. 그러면 KBS 취재팀은 UDT 대원들과 예비역 UDT입니다. 예비역 UDT 대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밀한 관계였나요? 제가 이 질문을 만든 데는 사전에 황현택 기자님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지를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KBS UDT 동지 회원들에게 침몰한 함수와 한미 수중 촬영을 부탁하기 위해서 활동 초기부터 숙식을 함께하며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KBS 기자들은 수중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를 줄 테니 수중에서 좀 촬영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 UDT 대원들은 동의를 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KBS 기자들. 아마 공개하지 못한 영상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열흘간 함께 활동부터 초기에 숙식을 하며 함께 신뢰관계를 쌓았으니 얼마나 세세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군의 그리고 UDT 동지 회원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을 KBS에 줄곧 공개했고 군의 천안함 수색작전 방향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KBS 보도에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가 취합돼서 4월 7일 한조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가게 된 거죠. 이병도 기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미군 헬기가 인명구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는 사고 해역입니다. 우리 최승호 PD SNS에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등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이병도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사고 해역인데 미군 헬기들이 왜 떴다 내리고 하는 거 뭐 하냐 했더니 인명구조 훈련한다는 거죠. 왜? 시신을 담는 카트를 들었다 놨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둘 만한 백이 올라오고 하니 저게 뭐냐 했더니 인명구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고가 난 곳에서 대한민국 초계함이 물속에 깔아앉아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난 해역에서
미군 들어와서 인명 구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병도 기자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어문의 사건 열쇠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UDT 대원이 거기 가니까 한조가 있더라고요. UDT 대원들이 왔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가보니 한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조가 뭐라 하냐면 한조가 우리가 투입된 줄 몰랐거든요. 한조 준이는 예비역 UDT 대원들이 온지 몰랐습니다. 근데 가니 한조가 있더라니. 거기 가니까 한조가 있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긴급 투입돼서 왔다. 한조 준이 얘기입니다. 저하고 동기고 해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도 긴급 투입돼서 왔다. 29일 날 함수를 주어가 어탐으로 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부이 띄웠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29일은요. 28일 날 함수 함이 다 찼습니다. 28일 오후에 함이 찾고 어선이 찾게 만들었죠. 그 어선 제가 말씀드렸죠. 해덕호 장세강 선장님 2012년에 우리 천안함 변호인들 전부 백령도에 가서 장세강 선장님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함이 어떻게 찾아냐 그랬더니 해군이 연락이 와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장 선장님 어디로 가냐 했더니 좌표를 보내주더래요. 그 좌표대로 갔더니 함미가 있더랍니다. 그래 놓고 어선이 찾았다고 보도가 막 나갔죠. 우리 국방부가 그런 쇼를 했습니다. 함미 찾는 것도. 아무튼 28일날 다 찾았어요. 28일날 함미도 찾고 함수도 다 찾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29일 이 함수는 제3의 부표 밑에 있는 물체입니다. 근데 UDT 대원들은 함수로 알고 있어요. 주어가 어탐으로 찾았다. 어군 탐지기, 즉 한주어 준이가 군함이 아닌 어선을 빌려 타고 어군 탐지기로 찍으면서 찾은 것이 제3의 부표의 밑에 있는 60m 길이짜리 물체라는 겁니다. 어군 탐지기는 길이가 나오거든요. 영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60m가 나온 겁니다. 함수함이 찾고 난 다음날 찾아서 그 자리에 부위를 한주어 준이가 직접 띄웠죠. 그러니까 제3의 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방호수하고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괜찮은데 함수에서 절단된 그쪽은 날카롭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2010년 4월 6일 날 KBS 기자와 예비역 UDT 대원이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제3의 부표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가? 한주어 준이가 29일 어탐을 이용해서 물체를 발견한 후 설치한 부표. 그리고 황현택 기자가 방통위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죠? 최시중 그 당시에 통신에 출석을 해서 그 화면을 보면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UDT 동지 회원분들께서 부표를 보면서 저쪽이 함수이고 저쪽이 고 한주어 준이가 부표를 설치했다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가 크레인이 들어오는데 크레인이 들어오고 보니 UDT 동지 회원들은 이미 백령도를 떠난 상황인데 크레인이 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곳에 들어오지? 즉 함수 크레인이 저 멀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함수 크레인이. 그러면 이 앞에는 함수가 아니네.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보도가 나간 거예요. 한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함수 크레인은 저기 가물가물한 저쪽에 있는데 요 앞에서 막 작업하고 있던 제3의 부표 위치는 다른 곳이구나. 그래서 보도 나가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내리지요. 그리고 기자들 전부 다 방송통신위로 부르고 세월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 당시에 방통위 기록 못 봅니까? 제3의 부표 지점 무엇이 가라앉아 있나? 길이 60m 시커먼 물체가 수심 20여 미터 이하에 가라앉아 있다. 길이 60m 시커먼 물체. 천안함 함수 47m, 한미 37m. 제3의 부표 밑에 60m. 45도 기울어져 함수 90도 누워 있었습니다. 45도 백령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함수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5년 6월 22일 날 이헌규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참 이헌규 씨도 10번 이상 불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10번 이상 불렀는데 안 나오시다가 2015년 6월 22일 날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을 앞에다가 딱 갖다 주고 들어갔다고 하는 해치를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타입인지 그랬더니 이렇게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타입을 딱 손가락으로 찍더라고요. 요거는 잠수함 해치거든요. 왜? 천안함은요, 이렇게 천안함 동급의 함선입니다. 영주함입니다. 사람이 서서 다니는 해치가 이렇게 여기저기 전부 서서 다니는 해치가 많이 있는데 함수에는 왜 아까처럼 저런 이런 해치에 왜 들어갑니까? 제가 잠수함 이야기하는 게 음모론입니까? 우리 최승호 PD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실체가 없다고요? 이렇게 증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이 이런 해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천안함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이 서서 다니는 해치가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고요. 과거에 우리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 토론 사이트에 유명한 논객분 중에 먹물의 가면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먹물의 가면. 우리 먹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먹가님 했는데 아마 이 경상남도 어디 좀 사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먹물의 가면님. 이 먹물은 안 들여다봐요. 제가 살갑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조그만한 이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유명한 그야말로 대기자급 기자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 모임 전체가 참 살가운 분들이라서 어식도 뚜렷하신 분이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또 강하게 했던 분입니다. 안 들여다봐요. 뭐 자초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유는 전혀, 그래서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글을 보내줘도 아예 보시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나 뭔가나 글이나 칼럼 보내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매번 대화할 때마다 황당한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좌초로 배가 그렇게 되냐고. 제가 좌초후 충돌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한 게 무려 1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래요. 좌초로 배가 그렇게 되냐고. 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안 봐요. 먹물들은 안 봐요. 내가 처음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인식, 내가 판단한 거, 거기에서 절대 진보로 안 나갑니다. 새로운 게 들어와도 뱉어갑니다. 아마 내가 이 영상을 이름을까지 넣어서 해도 그분 안 보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날 가르치려고 하네? 그게 먹물의 한계입니다. 먹물의 한계. 제발 그걸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해치를 어느 해치로 들어갔느냐, 법정에서 이 해치를 선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사각 해치도 있는데 사각 해치는 선택하지도 않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천안함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만한 증거가 됐습니다. 천안함은 전부 이렇게 사람이 서서 들어갈 문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함장실 가까이에 갔었다고 했다면 맨 꼭대기에 있는 문을 써야 되는 거죠. 두 팔 벌려 둥그런 해치는 잠수함 해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국방 VIP 메모에 잠수함 하고 나오죠. 여기 잠수함을 지워놨습니다. 장관님 뭐라 쭉 나오죠. 예. 이번에 PD 수첩에도 이 영상이 잠깐 나왔죠. 예. 여기 보면 잠수함을 지워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워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 VIP께서 외교안보 수석, 이번에 외교안보 수석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자들도 쓰고 있다고 하니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투척과 이번 사태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두 개 침몰했잖아요.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 근데 잠수함 다 지워버리죠. 칙칙칙 지워놨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투척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 이거 안 보이니까 제가 가로쳤습니다. 입증해 줄 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나
아직은 없다고 말씀해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VIP 이명박의 지시를 메모를 해서 김태형 국방장관 손에 주는데 4월 2일 날 이대로 안 합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제가 이거를 보고 천안함 사건 조작의 주범은 김태형. 이명박은 계속 아니야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러고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중국 러시아가 만약에 아니라 그러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뭐라 그러겠어라고 하는 4월 1일 날 이명박은 한나라당 의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북한 관계없다고. 이번 PD 수첩이 얼마나 큰 왜곡을 하냐면요. 예? 마치 이명박은 처음부터 북한 소행이 아닌 쪽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명박 설득당했습니다. 김태형한테. 그 사람 현대중공업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 경험대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하는데 한 달,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니고요. 이명박이 그 얘기 한 바로 다음날 국회에 가서 김태형은 이렇게 얘기를 북한 가능성, 어뢰보다 기뢰 가능성, 기뢰보다 어뢰 가능성 등의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날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죽하면 VIP 이명박이 메모를 통해서 외교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 통해서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는데도 이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자기 할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뭡니까? 천안함 사건의 조작은 김태형이 주범이다. 그리고 열심히 그때부터 이명박을 설득을 해서 오이사 조치를 받아내죠. 이게 바로 VIP입니다. 4월 1일 날 이명박 배 만들어서 봐서 하는데 북게임 증거 없다. 외국 특사로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오천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이 증거대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배 만들어서 받았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도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1년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증거 없이 얘기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이 증거를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 북한 개입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아직 없다. 4월 1일 날 이명박이. 김태형은 바로 그 다음날 기뢰보다 어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명박이 자꾸 기자들도 그렇게 쓰니까 두 개 다 건져봐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라고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형은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뒤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북한 단정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특이 동향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세훈 지금 현재 구속돼 있죠. 바로 국방장관이 나흘 전에 국회에서 기뢰보다 어뢰 가능성라고 어뢰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4일 뒤에 국정원장이 북한 단정 어렵다고 못을 박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조작 내용을 접했을 때 대통령은 뜻이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국방부가 몰아가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쟤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랬던 거죠. 만약에 거기에 동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전에 그런 정보도 몰랐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항소심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이명박, 원세훈, 김태형 이 세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4월 1일, 4월 2일, 4월 6일 이 3일에 걸쳐서 대통령이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결정적인 보고를 해야 될 두 책임자, 국방의 책임자와 안보 정보의 책임자의 두 사람으로부터 보고되는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것이 팩트인지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는 이 재판에서 천안함 재판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원세훈, 김태형 세 분을 증인으로 소환해 주십시오 라고 재판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이 10분 동안 언언을 했습니다.
원혼을 해서 10분 뒤에 오셔가지고 천안함은 첫 재판부터 재판장님, 우배식, 좌변심 세 분의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에 중요 사건이라고 빨간 스탬프 딱 찍어놓고 처음부터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로 재판이 시작했었거든요. 1심 때부터. 그래서 한 10분 동안 의논을 하신 뒤에 재판장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김태형, 원세훈 두 사람은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형 법정에 나왔습니다. 출석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 거짓말 잔뜩 하고 갔지요. 아직까지 저는 김태형 전 장관에 대해서 위증의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제가 고발을 했죠. 추가로 고발할 것을 지금 현재 김태형에 대해서는 위증의 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군형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왜? 지금 PD수첩 방송하고 하는 내용 다 보셨겠지만 저 사람들 공격이 만만찮지 않아요? 저항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저 하나씩 계속 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열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김태형 전 장관은 위증의 죄, 군형법의 죄 앞으로 추가로 고발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이 거론 안 된다고 10년 동안 11년 재판 동안 자기 이름이 거론 안 된다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철만해요. 영관급 지금 장성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영관급 그 당시 조작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영관급들 지금 장성이 되어 있으면 전부 공수처 대상이 됩니다. 응징이 빠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에 응징할 수 있는 끝까지 응징을 해낼 겁니다. 네. 근데 자, 김태형 국방장관은 법정에 나와서 열심히 위증하고 들어갔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2번을 불렀는데 2번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불출석했고요. 한 번 더 불렀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저는 현재 다른 재판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한 번 더 부르자고 하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더 부르지 맙시다. 답변이 왔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국정원장이 그 당시 천안함 사고 당시에 국정원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답변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더 부르지 맙시다. 안 불렀습니다. 그 답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정원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만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4월 1일, 4월 2일, 4월 6일 이명박, 김태형,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 너무나 중요하죠. 외판에 페인트 적을 남긴 장본인은 이스라엘 보유 돌핀급 잠수함 6척 가운데 유일하게 녹색 페인트인 요 녀석이고요. 예루살렘 포스트에 하면 2년 동안 천안함 사고 직후 사라졌다가 2년 뒤에 조선소에서 나오는데요. 수리한 내역을 보면 어디 아픈 사람 병 치료한 거 보면 어디 아팠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바꾸고 엔진 전부 디스맨틀링하고 클리닝하고 외판에 금가고 전부 다 용접하고 수리 내역까지 다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에. 가설이 아니고 진실을 만들어 놓으니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딱딱딱딱 박히는 거예요. 2012년에 다시 현장 복귀합니다. 자, 오늘은 7번, 8번, 9번 3개밖에 못했네요. 아이고 3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 했는데 내일 또 10번부터 또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해야죠. 그죠? 네. 좌초후 충돌. 이게 복합 해난 사고다 보니 참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사람들 그래요. 신 대표
충돌은 빼고 자초만 했다 그래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왜 충돌까지 이야기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그게 진실이니까. 좌초로는 저 부서진 걸 설명 못하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골목을 운전해서 들어가요.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들어갔는데 뭐가 찍 하고 보니까 옆에 BMW를 긁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두리번 누가 보나? 두리번거리다가 슬그머니 골목 뒤로 후진해가지고 배를 뺍니다. 차를 뺐어요? 골목을 나오자마자 1톤 트럭이 와서 뒤를 들이받아버리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긁었을 때 그대로 정지시켜놓고 차 주인 전화해가지고 내가 차를 긁었는데 했으면은 2차 사고 안 나죠. 슬그머니 빼가지고 뒤로 나가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1톤 트럭 들이받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일 또 PD수첩에서 후반부 보도록 하겠지만 나는 항해 당직사가 아닌 박연수 대위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운항을 책임지고 배를 좌초시키고 충돌까지 겪은 운항 당사자가 뭐라고 PD수첩하고 인터뷰를 해서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첫째가 실제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분들한테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지요. 좀 지켜볼 겁니다. 진실은 발생하는 모든 퍼즐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1시간, 2시간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솔깃해지죠? 9시 15분에 있었던 정황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건 모르겠고, 길에. 저기 제3의 부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모르겠고, 길에. 그건 모르겠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건지는 게 가능해? 그건 모르겠고, 그건 어선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 돼요. 사고의 진실은, 모든 진실은 드러난 모든 현상과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의 모습입니다. 그 얼개를 만들기 전에는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금년 들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2년 전부터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세 사람의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 김어준 총수 영민한 사람이 잠수함 앵카설? 김정 감독님하고 앵카설로 달려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천안함만 하더라도 우리 뉴스공장에서 저를 초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많이 알릴 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안 부르시잖아요. 불편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앵카설 그거 하지 말라고. 앵카를 한 번이라도 내렸다가 올리는 걸 본 사람이면 그 말 못해요. 사고 막 나자마자 1등 항해사부터 해가지고 갑판 요원들 전부 브릿지로 올라갔잖아요. 앵카 놓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5, 6명이 선수 앞에서 앵카 놓는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앵카 한 번 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런 상식밖에 얘기를 해요. 그걸 주르르 풀면 그게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앵카 박스 안에 통째로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고요. 소설도 쓸 소설을 써야지. 그렇죠. 뉴스타파, 솔레노이드. 우리 시민보 기자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김성수 기자 솔레노이드 그냥 가버리니까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녹 안 나요. 응? 바다 물속에 있으니까 한 부분이 고착된 거 가지고 이게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솔레노이드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내가 인터뷰로 모셔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잠수함 충돌설. 우리 또 이화여대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또 다 살가운 분들이라고요.
제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교수님 그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단순 논리로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앵카설이나 세월호 말이죠. 김관무 교수님의 잠수함 충돌설이나 뉴스타파의 솔레노이드 밸브나 세 분이 만나서 하나만 하더라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하나를 맞다 치더라도 두 사람은 잘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결론은 셋 다 틀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입장 때문에 말 못한 게 2년이나 시간이 흘렀다고요. 나는 2년 전부터 전체적인 얼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선박을 전문한 사람이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에 갔다 오고 조선소에서 배를 11척이나 만들어 본 선박 운항 다 해본 사람이 이 그림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들어줄 줄 알아야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개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겁니다. 그 가족분들의 아픔,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의 아픔 생각한다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이건 모르겠고 해서는 진실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자, 오늘 7번, 8번, 9번째 3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